김숙자 씨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잿빛 하늘에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꼭 자신의 마음 같았다. 30년 넘게 부지런히 살아온 인생, 자식들 다 키워 독립시키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까 싶었더니 퇴직한 남편 박철수 씨가 제2의 짐이 되어버렸다. 아니, 짐을 넘어 암덩어리 같았다. 철수 씨는 퇴직 후 황제가 되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차려주는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 하나들 힘만 쓰고 식사가 끝나면 소파에 드러누워 리모컨과 한몸이 된다.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다. 삼시세끼 차려줘야 먹고 치워줘야 끝난다. 설거지는 당연히 숙자 씨 몫이었고 하다못해 자기가 마신 물컵 하나 싱크대에 갖다 놓는 법이 없었다. 여보, 물 좀 줘. 리모컨 갖다 줘. 하루 종일 숙자 씨를 부르는 소리만 집안에 가득했다. 마치 가정부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엄마가 필요했던 사람 같았다. 숙자 씨는 속이 타들어갔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건 철수 씨의 당연하다는 듯한 무관심과 부려먹음이었다. 친구들과 만나 커피 한 번 마시거나 취미 생활이라도 해볼까 하면 어김없이 숙자 씨를 불러들이거나 집에서 뭐 하냐는 폭언이 돌아왔다. 이대로는 더 이상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맴돌았다. 처음엔 죄책감에 고개를 저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 그 단어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다. 숙자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안 치고 국을 데웠다. 철수 씨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 몇 가지를 새로 무쳤다. 찌개를 끓여 밥상에 올리고 따끈한 누룽지까지 준비했다. 철수 씨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시끄럽게 흘러나왔다. 밥. 철수 씨는 숟가락을 들며 툭 내뱉었다. 숙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퍼줬다. 철수 씨는 밥그릇을 받아들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을 마시고 쩝쩝 소리를 내며 반찬을 씹었다. 숙자 씨는 그 소리 하나하나가 신경을 긁는 듯했다. 여보, 나 물 줘. 물컵이 바로 철수 씨 오른편에 놓여 있었는데도 그는 고개를 숙자 씨 쪽으로 돌렸다. 숙자 씨는 한숨을 쉬며 물컵에 물을 따라 건넸다. 식사가 끝났다. 철수 씨는 식탁에 널브러진 김치 부스러기, 국물 자국 그리고 밥풀 묻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그대로 둔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잘 먹었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다. 그는 소파로 향하며 리모컨을 찾았다. 숙자 씨는 식탁을 바라보았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식탁 위는 숙자 씨의 심경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풍경. 숙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여보, 그릇은? 철수 씨가 소파에 앉다가 숙자 씨를 흘끗 보았다.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뭐? 그릇 말이야. 당신이 먹은 그릇은 싱크대에 갖다 놔. 아니, 갑자기 왜 그래? 그건 당신이 하는 일이지. 내 일이라고? 그동안은 당신이 회사 다녔으니까 피곤할까봐 내가 해준 거지. 퇴직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는 거야? 내가 당신 식모야? 아님 엄마야? 숙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쌓였던 서름이 터져나왔다. 네가 이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게 누구 때문인데 큰 소리야. 평생 일하다가 좀 쉬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철수 씨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히 네가 나에게 라는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 쉬는 건 쉬는 거고 살림은 나눠서 해야지. 당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나만 부려먹잖아. 숨 막혀 죽겠어. 내가 언제 당신을 부려먹었다고 그래? 밥 차려달라, 물 달라는 게 그렇게 큰 일이야? 당신은 당신 일이나 잘해. 당신은 나가서 돈만 벌으면 끝이었지만
나는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 당신 편히 쉬게 해주려고 나도 쉬고 싶은 거 참고 당신 뒷바라지만 했다고. 숙자 씨는 눈물을 글썽였다. 평생의 희생이 남편에게는 당연한 봉사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또 옛날 얘기야. 당신 갱년기야. 짜증 부리지 말고 조용히 그릇이나 치워. 갱년기라는 말에 숙자 씨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갱년기? 그래, 나 갱년기다. 그래서 더 이상 당신 비위 맞추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 숙자 씨는 식탁 위에 철수 씨가 먹던 그릇을 들어 싱크대로 향하다가 순간 멈칫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밥그릇을 식탁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밥그릇은 깨지지 않았지만 식탁이 흔들렸다.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숙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철수 씨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했어 지금? 이혼하자고. 마침내 그 단어가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집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춰왔지만 그 빛은 차갑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다. 숙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날 아침의 폭발 이후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철수 씨는 숙자 씨의 이혼 통보를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저 잠깐 흥분해서 하는 소리겠거니 여기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삼시세끼를 요구했고 숙자 씨는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기계적으로 밥을 차렸다. 하지만 대화는 완전히 끊겼다. 식탁에는 음식 씹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했다. 숙자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결국 몸살 감기가 심하게 걸려 알아눕게 되었다. 고열에 시달리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오후 늦게 잠에서 깬 숙자 씨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러워 다시 침대에 쓰러졌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냈다. 여보, 여보. 몇 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철수 씨는 분명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터였다. 숙자 씨는 온 힘을 다해 다시 불렀다. 나 물 좀 줘. 한참 후에야 방문이 빼꼼 열렸다. 철수 씨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왜 그래? 나 몸이 너무 아파 열도 나고 목이 말라 죽겠어. 물 좀 줘. 숙자 씨는 애원하듯 말했다. 평생 남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던 숙자 씨였다. 철수 씨는 숙자 씨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아프긴 뭐가 아파. 어제부터 표정이 안 좋더니 그냥 좀 피곤한가 보지. 물은 주방에 가서 마시면 되잖아. 아니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 참나 별걸 다 시키네. 한참 후에 철수 씨가 다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물컵이 들려 있었다. 숙자 씨는 고마운 마음에 몸을 일으키려 했다. 자 여기. 철수 씨는 물컵을 침대 옆 협탁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물컵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협탁은 숙자 씨에게서 약간 거리가 있었다. 손이 닿지 않았다. 힘없는 몸으로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차가운 물컵이 바로 옆에 있는데 마실 수가 없었다. 숙자 씨는 서러움에 북받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아픈 아내에게 물 한 잔 제대로 떠다 주지 않는 모습에 절망했다. 이때 숙자 씨는 확신했다. 이 인간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내 남은 인생은 저 사람 때문에 병들고 시들어 가게 될 것이다. 숙자 씨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용기를 내어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다. 하나뿐인 딸 지혜는 결혼해서 분가했고 아들 민준이는 아직 미혼이었지만 직장 때문에 따로 살고 있었다.
먼저 딸 지혜에게 연락했다. 지혜는 엄마가 아프다는 소리에 걱정하며 집으로 찾아왔다. 숙자 씨는 지혜에게 이혼하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지혜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각한 표정이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까지 해요? 믿기지가 않네. 믿기지 않긴 뭐가 믿기지 않아. 네가 봐서 알잖아. 네 아빠가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는 거 본 적이 있어? 지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자식들 눈에도 아빠의 게으름이 보였을 것이다. 엄마가 아빠한테 실망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두 분 연세도 있으시고 평생을 같이 살아오셨는데 딸의 말에 숙자 씨는 서운했다. 극단적이라고?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너희 아빠 때문에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평생을 같이 살아왔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남은 인생은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황혼이혼이라니 주변 시선도 있고 친인척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숙자 씨는 기가 막혔다. 내가 낳은 딸이 엄마의 고통보다 남들의 시선을 더 걱정하다니. 엄마가 불행하다는데 주변 시선이 뭐가 중요해? 네 아빠는 엄마가 아파도 물 한 잔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어. 그런 사람한테 뭘 더 바라니? 지혜는 엄마의 눈물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건 아빠가 너무했네. 아빠도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고 외로워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엄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요? 이해? 평생 이해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나는 누가 이해해줘? 네 아빠는 평생 회사에서 대접받던 버릇 못 버리고 집에서 왕 대접만 받으려 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야? 엄마 저도 속상해요. 근데 아빠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아빠 성격 알잖아요. 제가 괜히 나섰다가 더 복잡해지기만 할 것 같아요. 숙자 씨는 딸에게 실망했다. 딸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딸은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아마 아빠의 재산이 탐났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아들 민준이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민준이는 더욱 냉담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아빠가 뭐 사고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쉬시는 거잖아요. 다들 퇴직하면 그래요. 다른 집은 안 그래. 다들 부부가 같이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집안일도 나눠서 해. 네 아빠처럼 손까딱 안 하고 밥만 축내는 사람은 없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현실은 다 비슷해요.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그냥 대충 사세요. 얼마 안 사니까 남은 인생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거야. 너는 엄마가 이렇게 불행하다는데도 그런 말이 나와? 네 아빠는 아내가 아프다는데 물 한 잔도 제대로 안 갖다 주더라. 민준이는 귀찮다는 듯 말했다. 알겠어요. 아빠가 잘못했네. 근데 이혼은 진짜 아니에요. 엄마가 그냥 참고 사세요. 저희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자식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참고 살라고 종용하는 모습에 숙자 씨는 깊은 절망을 느꼈다.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 자신들의 편안함이나 세상의 이목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았다. 숙자 씨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오롯이 혼자 해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실망한 숙자 씨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언니 최 씨를 만났다. 최 씨는 숙자 씨보다 몇 년 먼저 황혼이혼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숙자 씨는 최 씨에게 그간의 일들을 모두 쏟아냈다. 철수 씨의 게으름, 아팠을 때의 무관심 그리고 자식들의 반응까지 최 씨는 말없이 숙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마친 숙자 씨는 눈물을 흘렸다.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식들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이에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싶어. 그냥 이렇게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하나 봐. 최 씨는 숙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숙자야 울지만 네 마음 다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언니도 그러셨어요?
그럼 전 남편도 만만치 않았어.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건 기본이고 돈 문제까지 속 썩였지. 애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똑같은 소리 하더라. 다들 그렇게 산다면 나를 더 속상하게 했지. 맞아요. 똑같네요. 근데 숙자야, 난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최 씨의 말에 숙자 씨는 놀라 최 씨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후회 안 하세요? 전혀. 물론 처음엔 힘들었지. 혼자 모든 걸 결정해야 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알겠더라.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걸. 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늘은 또 얼마나 속을 끓일까 싶어서. 근데 지금은 아침이 기다려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계획하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누가 밥 차려달라, 뭐 해달라 부르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자유로운 줄 아니? 숙자야, 네 남은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야. 네 행복을 스스로 찾아야 해. 남편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느라 네 인생 다 희생했잖아. 이제라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늦지 않았어. 최 씨의 진심 어린 조언에 숙자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지지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 최 씨는 숙자 씨에게 이혼 절차나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와의 만남 후 숙자 씨는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이혼은 더 이상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되었다. 숙자 씨가 이혼을 결심한 후에도 철수 씨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숙자 씨의 단호한 말들을 그저 심통 부리는 것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오히려 숙자 씨가 자신에게 여전히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하는 것을 보며 안심하는 눈치였다. 어느 날 철수 씨의 오랜 친구 부부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철수 씨가 퇴직한 후에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한 것이었다. 숙자 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손님 앞에서 내색할 수도 없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에 각종 전 그리고 나물무침 등 한상 가득 진수성찬을 차렸다. 친구 부부들이 감탄하며 음식을 먹었다. 철수는 복도 많지. 형수님 음식 솜씨가 아주 끝내주네. 맞아요. 부인이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은데 매일 행복하겠어요. 칭찬이 이어지자 철수 씨는 어깨를 으쓱이며 으스대기 시작했다.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퇴직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삼시세끼 친수성찬을 받으니 살만납니다. 철수 씨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처럼 자랑했다. 숙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저 상을 차렸는지, 평생을 어떻게 희생해 왔는지 그는 전혀 모르는 듯했다.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철수 씨는 더욱 신이 나서 떠들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자가 집안일을 도와줘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데 나는 영 그런 게 익숙지 않아.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순리에 맞아. 집사람도 그런 걸 잘하니까 내가 편하게 쉬도록 알아서 다 해줘. 그 말을 들은 친구 부부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숙자 씨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철수 씨는 눈치 없이 계속 떠들어댔다. 아무튼 난 집사람 덕분에 퇴직하고 신선 노름하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밥 차려져 있지, 점심 차려져 있지, 저녁 차려져 있지. 빨래 청소 다 알아서 해주지 아주 편해. 그 순간 숙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숙자 씨에게 쏠렸다. 그래, 당신 말대로 나는 당신의 식모고 가정부였지. 숙자 씨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철수 씨는 당황하며 숙자 씨를 노려보았다. 당신 손님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손님들 앞에서 뭐가 어때서? 다들 들으세요. 이 사람 말대로 저는 평생을 이 집 가정부로 살았습니다. 삼시세끼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하지만 당신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 오히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여겼지. 숙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쏟아냈다. 친구 부부들은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쳤어? 철수 씨가 벌컥 화를 냈다. 그래, 미쳤는지도 모르지. 나를 아내로 생각도 안 하는 당신과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하지? 숙자 씨는 철수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경멸로 가득했다. 오늘 손님들 앞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나 더 이상 당신과 살지 않을 거야? 이혼해. 숙자 씨의 마지막 말에 집안에는 폭풍 전야의 정적이 흘렀다. 친구 부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철수 씨는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당장이라도 숙자 씨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이 순간 숙자 씨는 해방감을 느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모두 토해내고 나니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물론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희망을 보았다. 공개적인 이혼 통보 사건 이후 집안은 냉전 상태를 넘어 전쟁터가 되었다. 철수 씨는 숙자 씨에게 험한 말들을 퍼부었다. 이 망할 여편네가 어디서 감히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소리를 해? 그것도 모질라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 당장 취소해. 나 취소하네.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단 하루도 더 살기 싫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평생을 일하면서 이만큼 살게 해줬더니 아주 배가 불렀구만. 말싸움은 매일 이어졌다. 철수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숙자 씨를 몰아세웠다. 그는 숙자 씨가 잠시 욱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눈치였다. 하지만 숙자 씨는 달랐다. 최 씨의 조언대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숙자 씨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고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숙자 씨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에 힘을 얻었다. 변호사는 숙자 씨에게 철수 씨의 게으름과 가사 비협조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다고 했다. 숙자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철수 씨의 변함없는 태도에 오기가 생겼다. 그는 여전히 숙자 씨에게 밥을 요구했고 숙자 씨는 묵묵히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철수 씨가 먹고 난 후에 어지러운 식탁,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그리고 그가 벗어놓은 옷가지들 등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또한 철수 씨가 집안일을 요구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철수 씨는 숙자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거나 작은 녹음기를 켜놓는다는 사실까지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숙자 씨를 심하게 비난했다. 요즘 밥맛이 왜 이래? 반찬은 또 왜 이렇게 부실해? 나 무시하는 거야? 숙자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휴대폰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을 뿐이다. 철수 씨는 숙자 씨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 기세등등해졌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평생 남편 밥이나 해주고 살 팔자인데 어디서 딴 생각을 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사는 주제에. 내가 벌어다 준 돈이라는 말에 숙자 씨의 눈이 이글거렸다. 당신이 벌어다 준 돈이라고? 그 돈 아껴서 집 사고 애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한 게 누군데? 당신은 집안일은 뒷전이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접대 받으러 다니느라 바빴잖아. 나는 10원 한 장 허투루 쓴 적 없어. 남자가 돈 벌어왔으면 할 일은 다 한 거지. 너는 집에서 놀면서 돈이나 축 냈잖아. 퇴근해서 당신이 발 뻗고 자는 동안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에 치여 살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숙자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을 모두 쏟아냈다. 철수 씨는 숙자 씨의 반격에 당황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숙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이혼할 거니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 당신과 결혼 생활은 나에게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족쇄일 뿐이야. 철수 씨는 분을 못 이기고 소파에 놓인 쿠션을 집어던졌다. 절대 이혼 못 해줘. 내가 왜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체면을 구겨야 해? 죽어도 못 해줘. 못 해줘도 상관없어. 나는 법적으로 할 거니까. 숙자 씨의 단호한 모습에 철수 씨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아내가 정말로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현실이 피부로 와닿았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과 체면은 여전히 이혼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숙자 씨는 더 이상 철수 씨와 말씨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정리를 마쳤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적인 절차뿐이었다. 숙자 씨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을 받은 철수 씨는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숙자 씨를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자식들에게 연락해서 숙자 씨를 설득하라고 닥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숙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은 길고 힘들었다. 철수 씨는 재산 분할 문제에서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발악했고 숙자 씨의 사생활을 들먹이며 비난하기도 했다. 자식들은 부모의 싸움에 휘말려 괴로워했다. 아들 민준이는 여전히 아빠 편을 들며 엄마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종용했지만 딸 지혜는 엄마의 고통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숙자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모았던 증거들을 제시했다. 철수 씨가 가사를 전담시키고 무시했던 녹음 파일, 어지러운 식탁 사진들은 법정에서 큰 효력을 발휘했다. 철수 씨는 당황했고 그의 변호사는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터였다. 하지만 숙자 씨는 두렵지 않았다.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든 위자료를 얼마나 받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희생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은 그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 소중했다. 퇴직 후 삼시세끼 밥만 축내던 남편 그리고 그로 인해 속이 터져 이혼을 결심한 아내.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평생을 가부장적인 틀 안에서 희생하며 살아온 여성들의 절규이자 당연하게 여겨지던 여성들의 가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숙자 씨는 법원 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잿빛이었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숙자 씨의 마음속에는 무지개가 뜨는 듯했다. 밥상머리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당당한 한 명의 여자이자 엄마고 전 아내였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